따뜻한 곰탕 한 그릇 드세요. 남자의 행색은 누가 봐도 노숙자 그 자체였습니다. 이 남자가 허름한 곰탕집을 찾은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아버지와 5살이던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거대 그룹의 신임 사장이라는 것도, 이 순간이 복수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뚝거리며 다가온 그녀가 주름진 눈가로 희미하게 웃어준 순간 남자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뒤에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63층 빌딩의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넥시스 그룹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35살 서연수, 한국 재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새 사장이 탄생하는 자리였어요. 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일제히 무대 옆문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 정장. 이마 위로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가운 호수처럼 깊고 시린 두 눈.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현수였습니다. 그가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변에 흐르는 공기가 너무 무겁고 서늘했거든요. 이어서 무대 옆에서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8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였어요. 단아한 한복 위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시대를 호령하는 여왕처럼 위엄이 있었죠. 현수의 친할머니이자 여전히 넥시스 그룹의 최정점에서 군림하고 있는 회장, 말순이었습니다. 우리 현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말순의 첫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순간 현수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옆에 선 비서실장 강민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해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강인한 DNA야말로 우리 넥시스 가문의 미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터졌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 박수 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강인한 DNA라. 현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 그 시절을 견디게 만든 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미움이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을까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현수는 마침내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63층 꼭대기,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30대로 보이는 다정한 눈매의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서동진. 현수는 책상 위에 놓인 양주병을 들어 잔에 부었습니다. 호박빛 액체가 잔 안에서 출렁였어요.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가슴 안쪽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어요. 그제서야 현수의 얼굴 위로 무언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그리고 슬픔이었어요. 기억 속의 아버지는 매일 밤 술병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린 현수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아버지는 거실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대체 어디에 있니? 왜 날 떠났어? 아버지는 그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어린 현수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 위로 어른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어머니가 떠난 지 2년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어딘가로 가다가 빗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7살이었던 현수는 그 소식을 들은 날 한마디도 울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린 현수는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한 여자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 다짐은 지금까지도 현수의 가슴 한가운데를 차갑게 얼려놓고 있었어요.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린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살 그날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엄마, 가지 마. 어린 현수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린 아들의 손을 자기 치마에서 떼어냈어요. 그리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그렇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5살의 기억이 현수의 마음에 단단한 얼음 한 조각이 되어 박혀버렸어요. 또 다른 기억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난 후 어린 현수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빠가 매일 밤 술 마시고 우는 거 다 내 엄마 때문이야. 내 엄마가 아빠와 너를 버리고 위자료를 챙겨서 새로운 남자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란다. 5살 아이가 알아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현수의 머릿속에 그 말은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어린 현수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움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들어섰어요. 현수는 빈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통유리창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 아래에는 서울의 수백만 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불빛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을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식을 찾지 않은 그 여자가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을 거였어요. 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호음이 2번도 가기 전에 비서실장 강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실장, 30년 동안 도망친 그 여자 말이야.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당장 찾아내. 전화기 너머로 강민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단번에 알아챈 거였습니다. 이름은 임선자. 30년 전에 우리 집을 떠난 여자야. 사흘 안에 보고 받겠어. 사흘 후 새벽. 현수의 책상 위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였어요.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는 평범한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수의 시선이 사진에 먼저 닿았어요.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30년 전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자는 이미 60대의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거칠어진 손, 깊게 패인 주름, 백발이 섞이기 시작한 머리카락, 곰탕집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가슴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통증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즉시 억눌렀어요. 종이에는 짧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선자 서울 변두리에서 곰탕집 운영. 현수는 봉투를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새벽의 푸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의조렸어요. 이제 30년 전 그 죗값을 치르게 해주지. 목소리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해진 증오만이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운전대는 비서실장 강민이 잡고 있었어요. 뒷좌석에는 현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의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강남의 번화한 거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30년쯤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동네가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길,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들, 전봇대마다 어지럽게 얽혀있는 전선들. 그 풍경을 보는 현수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세단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현수는 차 문을 천천히 열고 내렸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한남동의 고급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골목 중간쯤에 작은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색이 다 바랜 간판 위에는 우리 곰탕이라는 글씨가 어설프게 적혀 있었어요. 글자 끝이 살짝 떨어져 나가 있었고 형광등 한쪽은 이미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어요. 비웃음이라고 부르기에도 처량한 그런 미소였습니다. 위자료를 다 탕진하고 고작 이런 곳에서 구멍가게나 하며 사는구나. 그 작은 가게를 보는 순간 현수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동정이라고 하기엔 차가웠고 통쾌함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흔적이 이런 초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이 묘하게 그의 속을 긁었어요. 현수는 가게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좁은 가게 안이 어렴풋이 들여다 보였어요. 손님 서너 명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에 얼굴을 묻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보였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두꺼운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펄펄 끓는 뚝배기를 양손에 받쳐들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나이.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지만 흰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어요. 어깨는 안쪽으로 살짝 굽었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절뚝거렸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게 분명했어요. 그래도 뜨거운 뚝배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자, 현수의 두 눈이 가늘어졌어요. 3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아직 젊고 까만 머리에 부드러운 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있는 여자는 그저 평범하고 늙고 지친 한 명의 시장통 여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일그러뜨렸어요. 가슴 한쪽에서 이상한 통증이 일어났지만 그는 그것을 단번에 비웃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람난 남자한테 버림받아 돈 한 푼 없이 쫓겨났나 보지. 꼴 좋다. 30년 전 어린 자신과 아버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여자의 말로가 저 모습이라면 그것은 인과응보였습니다. 당연한 업보였어요. 주방 쪽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보였어요. 낡은 노란색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어머니는 뚝배기를 하나하나 닫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 사이로 보이는 손목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30년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현수는 그 거친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또다시 이상한 감정이 솟구치려 했어요. 어쩌면 그것은 연민이라는 감정의 자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야. 저건 자업자득이야. 저 손은 자기 자식을 버린 손이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손이야. 현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금니에 힘을 주었어요. 가슴 속에서 솟아나려는 모든 감정을 분노라는 단단한 그릇 안에 가두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요. 그때 가게 옆 세탁소에서 한 중년 여자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왔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안을 들여다보더니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자 씨, 오늘도 고생 많아요. 주방에서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빨래 많이 했나 봐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고 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지나가던 다른 이웃도 문을 빼꼼 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물었어요. 현수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졌어요. 가면을 아주 잘 썼군.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인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말이지. 가족을 버린 여자가 동네에서는 살가운 이웃 행세를 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가면이 되어준 것이라고요. 자기 핏줄은 내팽개치고 남에게는 천사처럼 굴고 있는 그 모습이 더욱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강민이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현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게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차가 큰 도로로 나서자 현수는 뒷자리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두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차창 밖에서 우아하게 내려다보는 것은 너무 점잖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후회하며 살았는지 현수는 직접 알아야 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요. 내일은 직접 들어가겠어. 가장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현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서면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였어요. 그래야만 30년 묵은 이 미움의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아침, 현수는 한남동 저택의 드레스룸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그가 입던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은 옷장 안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대신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어디서 구해온 건지도 모를 낡은 야상 한 벌이었어요. 회색이었던 천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너덜너덜했습니다. 한쪽 주머니는 입구가 찢어져 너덜거렸고 가슴팍에는 어떤 얼룩이 거뭇거뭇하게 묻어 있었어요. 코를 가까이 갖다 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현수는 그 옷을 천천히 어깨에 걸쳤어요. 현수는 거울 앞에 섰어요. 면도도 사흘 동안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턱 주변에 까칠한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어요. 머리는 감지 하나 떡이 진 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더 헝클어뜨렸어요. 마지막으로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넥시스 그룹의 사장 서현수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나 마주칠 법한 갈 곳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었어요. 현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가 천천히 번졌어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마침내 보게 될 거라는 확신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넥시스 그룹의 사장 서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칠 굶은 듯 까칠한 얼굴에 한 명의 떠돌이 사내였어요. 현수는 자신의 그 모습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어요. 광기에 가까운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모습이었어요. 그날 오후 무렵 현수는 골목 어귀에서 차에서 내렸어요. 점심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간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걸음을 일부러 무겁고 어색하게 끌었습니다. 며칠 굶어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요. 곰탕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평생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떨리지 않던 가슴이 이 작은 가게의 낡은 문 앞에서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딸랑딸랑. 문 위에 매달린 작은 종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훅 풍겨 나오는 진하고 뜨거운 사골 국물 냄새가 그의 콧 속을 타고 깊숙이 들어왔어요. 현수는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 처음 맡는 냄새인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머릿속 가장 깊은 곳, 5살 어린아이의 기억 어딘가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흐릿하게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부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그리고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 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흔들리지 마. 이건 그저 사골 냄새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잡았어요. 가게 안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자였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카운터 쪽으로 걸어 나오던 그녀는 현수의 모습을 보고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내 평소처럼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죠. 현수는 일부러 거칠게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끼익 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일부러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봐, 제일 싼 거 내놔. 배고파 죽겠으니까. 말투에는 일부러 거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흠칫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현수는 그 시선을 무시한 채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화를 낼까? 쫓아낼까? 30년 동안 자식과 남편을 버린 그 차가운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천천히 현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의 얇은 야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안쓰럽다는 듯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춥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선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아들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현수의 미간이 움찔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험상궂은 노숙자가 진상을 부리는데 화는커녕 걱정부터 하다니. 현수의 머릿속이 잠시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곧 그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동정심을 사려는 가증스러운 연극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정확히는 그 따뜻한 눈빛이 자기 가슴 어딘가를 묘하게 건드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잠시 후 선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왔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걸어와 현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사골 국물 위로 큼직한 고기 몇 점이
정성스럽게 얹어져 있었어요. 분명 가장 싼 메뉴를 시켰는데 그릇 안에는 다른 손님 것보다 더 많은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선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입가에 옅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현수의 눈앞이 살짝 흐려졌어요. 그 미소 위로 다른 얼굴이 천천히 겹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5살이던 어린 현수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젊은 어머니의 미소였어요. 같은 입꼬리, 같은 눈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미소만은 거짓말처럼 그대로였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았어요.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자기 안에 숨겨두었던 그 어떤 감정이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외쳤어요. 이건 다 동정심을 사려는 연극일 뿐이라고. 30년 동안 자식을 버린 여자가 따뜻한 사람일 수 있을 리 없다고. 그러고는 일부러 거칠게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떠넣은 순간이었어요. 진하고 깊은 사골 국물의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이 혀끝을 지나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현수의 눈가가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만 먹어온 그였어요. 그런데 이 허름한 가게의 국밥 한 그릇이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수의 야상 소매에 묻어있던 먼지를 행주로 툭툭 털어주었어요.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 고생을 할까? 밥은 굶지 말고 다녀요. 어머니의 그 거친 손이 현수의 소매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단 몇 초였어요. 그런데도 그 짧은 순간이 현수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굶지 말고 다녀요. 그 한마디가 현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30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 분노의 갑옷에 머리카락만큼 가는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현수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을 꽉 주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진하고 깊은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려 했어요. 흔들리지 말자고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지만 어머니가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끝자락이 자기에게 와 닿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자꾸만 저려왔습니다. 도저히 더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는 갑자기 숟가락을 그릇 안에 거칠게 내던졌어요. 챙그랑 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이딴 걸 음식이라고. 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듯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출입문으로 향했어요. 그 모든 행동이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도망치는 게 맞았어요. 그는 그 가게 안에서 단 1분도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더 머물면 30년 동안 단단하게 다져온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문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고프면 또 와요. 원망 한 점 없는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미안해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현수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한 1초쯤 그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거칠게 문을 밀고 나갔어요. 딸랑.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골목으로 나선 현수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마치 발에 무거운 추를 매단 것처럼요. 가슴 한복판에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그것이 무슨 통증인지 현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현수는 매일같이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노숙자 행색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회색 코트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였어요. 골목 끝 작은 커피 자판기 옆에 서서 그는 곰탕집을 멀찍이 지켜봤어요. 어떤 날은 두어 시간, 어떤 날은 반나절씩이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보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어요. 어머니에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 자식을 버린 그 차가운 본성이었습니다. 며칠만 지켜보면 분명 어떤 순간에 그 본색이 드러날 거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잠시 다른 손님에게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동네 사람을 매몰차게 대하는 모습이 분명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런 순간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다정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그냥 내어드리기도 했어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우산 없는 손님에게 자기 우산을 쥐어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수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어요. 입술을 비틀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동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냐고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가면이니까 저렇게 단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현수의 가슴을 찢어놓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 골목길 저쪽에서 한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너무 무거웠는지 손수레의 앞바퀴가 도로 턱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안간힘을 쓰며 수레를 밀고 있었어요. 그때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사내아이 하나가 어디선가 달려왔습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그 아이는 양볼이 추위에 발그레 물든 채로 작은 손으로 손수레 뒤를 힘껏 밀기 시작했어요. 끙끙거리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렸습니다. 결국 손수레는 도로 턱을 넘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가게 안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행주를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환하게 웃었어요. 세상 그 어떤 어머니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진심으로 환한 미소였습니다. 전봇대 뒤에 숨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현수의 두 눈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큰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는 무의식 중에 전봇대를 손으로 짚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현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쳤어요. 5살의 어린 자기 자신이 어머니의 짐 가방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발은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두 볼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엄마, 엄마, 가지마, 가지마. 울부짖는 어린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어린 손을 떼어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사라져버린 그 등 뒤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등. 그 매정하고 차가운 등이 30년 동안 현수의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가 남의 자식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따뜻한 그 표정이 현수의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현수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자챙 아래 그의 두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떨림이었어요. 나한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차가운 얼굴로 떠났으면서 현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왜 저 아이에게는 저렇게 애틋한 눈빛을 보내는 거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고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차갑고 시린 배신감이었어요. 30년 전 자기 손을 매정하게 떼어낸 그 손이 지금은 다른 아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간 그 눈동자가 지금은 남의 자식을 보며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따뜻한 호빵 2개를 손에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 빨간 점퍼의 아이에게 호빵을 건네주며 또 한 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호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무어라 말하는 것이 보였어요. 현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골목의 바람을 타고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왔어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지 않니? 순간 현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현수의 가슴 속에서 모든 이성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가증스럽다. 현수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나를 버려놓고 자기가 버린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주제에 이제 와서 저 아이에게 엄마가 보고 싶냐고 묻다니, 저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다니. 현수의 두 주먹이 점점 더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따끔한 통증이 손 안에서 퍼졌지만 그 통증조차 가슴속의 분노보다는 약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거칠고 고단한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나르느라 마디가 굵어진 손, 사골 국물에 데어 흉터가 군데군데 남은 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손은 다른 아이의 머리를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 손길이, 현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 손길이 자기에게로 향했어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5살의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야 할 손이었어요. 자기 양보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어 주었어야 할 손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시뻘건 불덩이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엄마의 자격이 없어. 현수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나를 그렇게 매정하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성녀라도 된 척하는 건가? 저 환한 미소도 저 다정한 손길도 모두 가짜였어요. 30년 동안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쓰고 있는 가면일 뿐이라고 현수는 단정지었습니다. 그 가면이 너무도 그럴듯해서 동네 사람들도 저 아이도 모두 속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가 호빵을 들고 깡충깡충 골목 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그 작은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입가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현수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며칠 전 가게 안에서 흔들렸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였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다정한 한마디 말에 흔들렸던 자기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자식만은 사랑하지 않는 그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전봇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안의 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가면 반드시 찢어버리겠다고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현수의 발걸음에서 며칠간 흔들렸던 마음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등 뒤에서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골목을 맴돌며 어머니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현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여자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낱낱이 드러내야 했어요. 그래야 자신이 품고 있는 증오에 더 단단한 명분을 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현수는 점퍼 차림으로 다시 그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의 행색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들어선 곳은 곰탕집 옆에 자리한 작은 세탁소였어요. 입구에는 빛바랜 비닐천이 펄럭이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다리미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5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박 여사가 옷가지를 다리미질하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세탁소를 해온 동네 소식통이었습니다. 현수는 일부러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옆가게 곰탕집에 대해 좀 알아보고 있다고, 사실 자기는 옛날에 그 집과 연이 있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현수는 자세를 낮추고 목소리를 한 톤 깔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30년 전 저 가게 처음 열 때 큰 돈을 들고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돈 많은 남자한테 위자료 두둑하게 받아서 도망쳐왔다는 소문도 있고요.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더니 황당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입을 떡 벌리고 한참 동안 현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디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하시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어이없어하는 기색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가게 안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현수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30년 전 이 동네에 그 사람이 처음 들어오던 날을 박 여사는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말에 따르면 30년 전 어머니가 처음 이 골목에 나타났을 때 모습은 말 그대로 거짓골이었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종이장처럼 핏기가 없었고 작은 가방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다들 놀랐다고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억지로 따뜻한 죽 끓여서 입에 넣어줘서 겨우 살려낸 거예요. 그러고도 한 일주일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큰 돈은 무슨 큰 돈. 주머니에 동전 한 잎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박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혀를 끌끌 찼어요. 현수는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다시 한번 떠보았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있었겠죠. 그렇게 가게 차릴 돈은 누가 도와줬을 텐데요. 박 여사는 또 한 번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이번에는 짧은 한숨까지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박 여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현수가 30년 동안 머릿속에 박아놓았던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슨 남자였냐고요. 30년 동안 그 양반 옆에 남자라고는 그림자도 얼씬한 적 없었다고
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자서 새벽 5시부터 가마솥에 사골 우려내고 밤 11시까지 그릇 닦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가게 차린 돈도 동네 어르신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빌려준 거예요. 그 돈을 갚느라 저 양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옆에서 본 내가 다 가슴이 미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면서도 동네에 끼니 거르는 어르신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가게 한 귀퉁이에 모셔다 놓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꼭 차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요. 박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어요. 옆 가게 여자에 대한 깊은 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귓가에서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탁소를 나온 현수는 비틀거리듯 골목을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옆 가게 분식집에도 들어가 보고 모퉁이의 작은 슈퍼마켓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게에서든 어느 동네 어르신에게든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선자는 빈털터리로 들어와 30년을 혼자 악착같이 살아온 가난한 여자라는 것. 그것이 이 동네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현수는 골목 끝 작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릿속이 거대한 회오리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위자료는 다 어디로 간 거지? 평생 할머니가 자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큰돈 받아 챙기고 다른 남자한테 도망간 여자라고. 그 돈이면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어떻게 살든 신경도 안 쓰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는 빈털터리로 들어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은 여자였어요. 30년 동안 남자 구경도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릇만 닦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지? 그 바람난 남자는 어디 있는 거지? 현수의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평생 자기가 믿어온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단단한 진실이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충격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절반을 어머니에 대한 증오 위에 세우고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 증오가 거짓이었다면 자신의 30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현수는 천천히 일어나 차로 향했어요. 현수가 차에 올라타자 강민이 백미러로 그를 살폈어요. 평소와 다른 그의 표정이 강민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세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어머니의 곰탕집 간판이 멀리 작게 보였어요. 빛바랜 노란 간판이 흐린 하늘 아래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홀로 그 간판을 바라보던 현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끈질기게 꼬리를 물고 늘어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빈털터리로 떠난 거라면 30년을 그토록 비참하게 살아왔다면 도대체 왜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어린 자식에게도 단 한 번 모습을 비치지 않은 채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혼자서만 짊어지고 살아온 걸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크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어딘가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나를 속였나? 현수는 천천히 입속으로 그 말을 굴려봤어요.
그러자 가슴 한구석에서 시뻘건 공포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왜 나를 속였지? 무엇 때문에? 평생 자신을 길러주고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키워준 할머니였어요. 자기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정신적 기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하나가 현수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만약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면 자기가 30년 동안 미워해온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자기가 평생 의지해온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동안 살아온 자기 자신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현수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깊고 차가운 공포의 떨림이었어요. 할머니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현수가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칼처럼 베어냈어요. 차창 밖에서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휙 지나갔습니다. 현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3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자기 인생의 거대한 기둥이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 곰탕집 골목에서 받은 충격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았어요. 차에서 내리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곧장 자기 방으로 올라갔을 그였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의 발걸음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저택 2층 끝 오랫동안 잠겨있던 방이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유품을 보관하는 작은 서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가 그 방을 통째로 봉인해버렸습니다. 어린 현수가 들어가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했어요. 현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묵은 먼지 냄새가 훅 풍겨 나왔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자 노란 불빛이 깜빡거리며 방을 비췄어요. 책상, 책장,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부터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빛바랜 사진들, 누렇게 변한 영수증들, 오래된 만년필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서랍 가장 안쪽에서 그의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어요. 검붉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고 표지 한 구석에는 작은 얼룩이 거뭇하게 묻어 있었어요. 28년 동안 누구도 펼쳐보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현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란 전등 불빛 아래에서 일기장을 천천히 펼쳤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어머니가 떠난 3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종이 위에 깊이 눌러쓴 듯 번져 있었어요. 종이 곳곳에는 둥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분명했어요. 잉크가 그 자리에서만 번져 있었으니까요. 페이지의 첫 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자가 떠났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현수는 그 한 줄을 읽고 한참 동안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다음 줄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어두었어요. 자기 아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5살 자식을 두고 그렇게 매정하게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요. 분명 무언가 다른 사정이 있을 거라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2년 동안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다닌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발로 뛰어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글자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다급해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페이지에서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페이지에서 솔직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끔찍하게 싫어하셨다고요.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며느리를 단 한 번도 며느리답게 대해주신 적이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출장만 가면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친척 모임에서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그 모든 것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 일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적어두었어요. 어머니 주변을 조사해 보아야겠다. 그날 선자가 떠나기 직전 어머니가 집에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언가 있다. 분명히 무언가 있다. 아버지는 그 페이지의 마지막에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단호한 글씨였어요. 종이가 펜 자국에 눌려 살짝 패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페이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머릿속이 번쩍 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의심의 한복판에 놓이고 있었어요. 그 일기장 안에는 평생 자기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술병을 끌어안고 우는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사라진 아내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어머니의 거짓을 의심하며 진실을 추적하던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일기 사이사이에 작은 메모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들렀던 식당의 영수증, 누군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그리고 아내를 찾아 헤맨 흔적들이었어요. 마침내 그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일기장의 가장 마지막 장이었어요. 드디어 선자의 위치를 알아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어머니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게 틀림없다.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 큰 무언가를. 내일 당장 그 진실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 선자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 한 줄을 끝으로 일기장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어요. 현수의 두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의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28년 전 그날, 아버지가 빗길에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그날의 전날이었습니다. 현수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둔탁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빗속을 헤치고 향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어머니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28년 동안 자기가 나약한 술주정뱅이의 마지막이라고 비웃던 그 사고가 사실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가던 한 남자의 마지막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현수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던 할머니, 어머니가 떠난 그날 집에 다녀갔다는 할머니, 빈털터리로 동네에 들어왔다는 어머니, 30년 동안 남자 구경도 못하고 혼자 살아온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어린 손자에게 끊임없이 주입했던 할머니, 모든 조각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어. 현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쫓아내고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한 거야.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뱉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자기 인생의 거대한 기둥이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가 미워했던 어머니, 자기가 의지했던 할머니, 자기가 비웃었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책상 위에 두 팔을 얹고 그 위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 그 어두운 유품실 안에서 통제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증오했던 30년이 사실은 할머니의 비뚤어진 신분 차별이 만들어낸 지옥이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어머니는 자식과 남편을 빼앗긴 채 30년을 빈털터리로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진실을 쫓다가 빗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머니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그 사람의 손에 길러져 30년 동안 어머니를 저주하며 살아왔어요. 너무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너무도 끔찍해서 받아들이는 것조차 두려운 진실이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무려 30년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를 향해 품어온 그 새카만 증오, 아버지를 향해 던졌던 원망 어린 말들, 자기 인생을 바쳐 키워온 그 단단한 분노, 그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가짜였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35년을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 누구도 안아주지 않아 혼자 삼켰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5살의 그날부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서 있던 7살의 그날까지 그가 평생 삼켜온 모든 울음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빈털터리로 그 좁은 곰탕집에서 뼈가 휘도록 일하며 살아왔어요. 현수는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가슴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빗나간 화살을 쏘며 살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도 한심해서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정확히 본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어머니를 향해 갈고 있던 복수의 칼날이 천천히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그 칼끝은 이제 한 사람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를 길러주고 보듬어 주었던, 그러나 사실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거짓 위에 세워 놓았던 한 사람. 가난한 며느리를 못 견디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 자기 손자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어머니를 미워하게 만든 사람. 왕말순, 자신의 친할머니였습니다. 현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28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실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아직도 후들거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현수는 잠시 어둠 속에 멈춰 섰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다짐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30년 동안 외롭게 만들고 아버지를 빗속에서 잃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평생 거짓의 노예로 만든 그 모든 것의 시작. 그 시작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현수는 일기장을 손에 든 채 천천히 유품실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매섭게 때렸어요.
하지만 현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평창동의 본가 저택, 거대한 대문이 굳게 닫힌 그 집의 거실에는 넥서스 회장 말순이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두른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걸린 거대한 가족사진 아래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의 손자 현수였습니다. 그의 두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비바람에 흐트러져 있었어요. 손에는 검붉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손자의 그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도 입술 끝을 미세하게 비틀어 올렸을 뿐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현수는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손에 든 일기장을 거실 탁자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책이 탁자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안에 끼워져 있던 누런 메모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현수의 가슴은 가쁘게 들썩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격앙된 모습으로 할머니 앞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현수의 목소리가 응접실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울렸어요. 30년을 참아온 분노가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주먹이 떨렸고 어깨도 들썩였어요. 말순은 천천히 시선을 내려 탁자 위의 일기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페이지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산 시든 채소를 살펴보는 듯한 무덤덤한 얼굴이었어요. 페이지를 다 훑어본 말순은 일기장을 다시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 짧은 코웃음에 현수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사랑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현수의 두 어깨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마지막 일기장을 보고 내뱉은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단 한 점의 죄책감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수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현수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기 안에 마지막 한 조각 남아있던 할머니에 대한 정이 그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할머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의 두 손은 옆구리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손자의 외침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82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로요. 말순은 매서운 눈으로 손자를 쏘아봤어요. 그 눈빛은 평소 자기 손자를 바라보던 그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을 30년 동안 호령해온 한 늙은 여왕의 차갑고 잔혹한 눈빛이었어요. 사랑? 말순이 그 단어를 입속에서 비틀어 뱉어냈습니다. 내 애비가 그 천안 출신 계집한테 눈이 멀어 제 신분을 망각한 게 그게 사랑이냐?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나약함이지. 우리 넥시스의 피를 물려받은 남자가 고작 그런 급 떨어지는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허비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병이다, 병. 말순의 목소리에는 30년 묵은 멸시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가 며느리를 부르는 그 단 한 단어, 천안 출신 계집이라는 그 표현이 현수의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속내가 자기 손자 앞에서 마침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응접실 공기를 갈랐어요.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차가워서 듣고 있는 현수의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천안 출신, 급 떨어지는 여자. 그 단어들이 현수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것은 30년 동안 빈털터리로 곰탕을 끓여온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끼니를 챙겨주며 천사라고 불리는 그 여인을 향한 말이었어요. 현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존경해온 할머니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그토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단 한 점의 미안함도 그 음성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얹어두었던 두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더 차가운 음성으로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일찍 죽을 이유도 없었다. 그 천한 여자를 찾겠다고 설치다가 제명을 재촉한 건 바로 그 나약한 사랑 때문이었단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일기장의 페이지 한 장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비 오는 그 밤에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를 쫓아내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아들의 죽음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사지로 내몰아 놓고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자기 합리화에 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이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비극을 모두 다른 사람의 나약함 탓으로 돌리며 그 위에 가문의 품이라는 가면을 덮어쓰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현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한 줄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헤매며 찾아다녔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정확히 한 가지 이유, 가난한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쫓아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린 손자의 곁에 앉아 그 작은 머리에 어머니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30년 동안 끊임없이 새겨 넣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현수의 가슴을 차갑게 얼려갔습니다. 평생 할머니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말해온 집안의 품위. 그 우아한 단어가 사실은 자기 한 사람의 오만함을 지키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다는 것이 이제야 보였어요. 그 가면 뒤에 숨어 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자기 할머니라는 사실을 마주하면서 현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두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의 자존심을 사랑한 거지.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아버지의 인생을, 내 어머니의 삶을, 그리고 나의 30년을 전부 짓밟아 버린 거야.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끝으로 새기듯 또박또박 흘러나왔어요. 말순의 표정이 그제야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기에게 이런 식으로 말대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자기가 30년을 길러낸 손자라니. 분노가 그녀의 얼굴 위로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말수는 손가락 끝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두른 그 늙은 목에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놈이. 그녀가 매섭게 외쳤어요. 그 나약한 피가 어디 가겠느냐. 결국 너도 그 천한 핏줄의 자식이지. 너도 그 여자랑 똑같이 굴겠다면 당장 사장직에서 내려와. 말순의 목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것은 손자에게 던지는 말이라기보다 자기에게 도전한 사람을 향한 협박이었습니다. 평생을 가문 안에서 그 누구의 도전도 허용하지 않은 사람의 분노였어요. 현수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어 올라갔어요.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존경해온 사람을 마침내 적으로 마주하게 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지금 이 응접실 안에 더 이상 할머니와 손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족의 인생을 짓밟은 가해자와 그 진실을 마주한 단 한 사람만이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현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흩어진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모아 가슴에 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사람을 향한 마지막 외침이자 어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단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말순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금니를 꽉 깨문 채였습니다. 더 이상 그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가 사장직에서 내려갈 일은 없을 거야. 내려갈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현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응접실의 큰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곱고 단단했어요. 말수는 그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떠나는 손자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접실의 문이 쾅 닫혔어요. 그 무거운 소리가 저택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평창동 본가 저택을 빠져나온 현수는 그 길로 곧장 차에 올라탔어요. 강민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자기는 뒷자리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단단히 쥐어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강을 건너고 어두운 도로를 한참이나 달려 마침내 그 낡은 골목 어귀에 도착했어요. 현수는 골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 그 이름의 주인이 이 골목 끝에 살아 있었어요. 작은 곰탕집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마감 시간이 지났는지 손님은 이미 모두 떠난 상태였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는 한 사람만이 남아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문 너머로 어머니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그 굽은 등을 본 순간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릴 뻔했어요. 그는 한 손으로 가슴을 한번 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가게의 유리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딸랑. 그 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릇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출입문 쪽을 바라봤어요.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현수는 가게 안으로 두 걸음 들어섰어요. 그 순간 그의 다리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콰당.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 없는 그 단어가 갈라진 목소리로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새 음절이었습니다.
단세 음절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 하나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은 깨진 그릇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자의 두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아들의 얼굴을 더듬듯 훑어 내려갔어요. 그 눈매, 그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30년 전 5살이던 어린 아들의 얼굴이 35살 다 큰 남자의 얼굴 위로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 그녀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휘청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식탁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가눴어요. 입에서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현수.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현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식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이름을 가슴 깊은 곳에 새겨두고 살아왔다는 뜻이었어요. 현수는 무릎을 꿇은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 평생 차갑게 살아온 한 남자의 두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현수의 어깨가 거세게 들썩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고 살아온 30년. 매일 밤 술병을 끌어안고 우는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를 원망한 그 어린 시절. 7살의 아버지마저 잃고 혼자 남았을 때의 그 막막함.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통곡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자는 자기 손등 위에서 흐느끼는 아들의 머리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 머리카락이었어요. 어머니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통곡한 끝에야 현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는 할머니가 30년 동안 자기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를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위자료를 받아들고 떠난 차가운 여자라고 들으며 자랐다고요. 매일 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를 30년 동안 미워하며 살아왔다고요. 선자는 그 말을 들으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손등으로 자기 눈물을 닦아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진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날 남편이 일주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말순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말순은 그 서류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어요. 우리 집안의 품위에 너 같은 천한 핏줄이 섞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요. 조용히 도장을 찍고 떠나라고요. 선자가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더 차가운 협박을 늘어놓았다고 했어요. 만약 며느리가 끝까지 버틴다면
회사에서 남편을 빈털터리로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린 자식까지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내 아빠가 그렇게 일군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너를 고아원에 보내는 건 더더욱 안 됐고, 내가 떠나는 거 하나로 너희 둘이 살 수 있다면 그 길밖에 없었어. 선자의 음성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단 한 가지 약속만 받아내고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자식만은 절대로 잘 키워서 회사를 잇게 해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약속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그렇게 빈털터리로 며칠 동안 굶어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옆가게 박 여사와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 죽지 않고. 선자의 두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 한 사람만 사라지면 남편은 회사를 지킬 수 있고 어린 아들은 부유한 집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5살 어린 아들의 손을 매정하게 떼어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집을 나섰던 거였습니다. 그 차가운 등을 보여주는 것이 그날 그녀가 어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 현수는 가게 바닥에 두 손을 짚고 흐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미워했던 그 차가운 등이 사실은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끌어안은 가장 무거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자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카운터 아래 작은 서랍 하나를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서 빛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매년 내 생일이 되면 가게 문 닫고 미역국을 끓였어. 너 좋아하던 김도 한 장 구워서 이 사진 앞에 차려놓고 그렇게 혼자 한 그릇 먹었어. 30년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5살의 어린 현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가슴 깊이 품고 살아온 단 하나의 보물이었습니다. 그 사진 모서리는 어머니가 매일 밤 손가락으로 어루만진 자국으로 달아 있었어요. 현수는 그 사진을 받아든 두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자기가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아온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단 하루도 자기를 잊지 않고 살아오셨다는 것이었어요. 매년 자기 생일마다 혼자서 미역국을 끓여 차려놓고 그 빛바랜 사진을 마주본 채로 한 그릇 한 그릇을 비워온 어머니.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선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깊은 흐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빠가 사고로 떠나셨다는 뉴스를 봤어. 미친 듯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 우리 그이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한다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나를 가로막으셨어. 말수는 며느리를 그날도 단호하게 짓밟았다고 했어요. 천한 핏줄이 섞인 아이라도 우리 집안에서 기업을 이어받게 키워주는 걸 감사히 여기라고요. 아이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단 한 번도, 평생 단 한 번도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조차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라고요. 그날 선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조차 보지 못한 채 빗속에서 발길을 돌렸어요.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현수는 가게 바닥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한 사람, 강인한 어른의 표상이라고 믿었던 할머니,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어머니를 한 푼도 없이 길거리로 내쫓고
자기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까지 며느리를 짓밟은 한 명의 가해자였습니다. 그가 평생 우러러 보았던 그 단단한 가문의 탑은 어머니의 30년 침묵 위에 세워진 악마의 탑이었어요. 현수의 입에서 지지겨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어머니를 30년 동안 지옥에 살게 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발치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차마 들어 올리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거칠고 고단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마디가 굵어진 손, 사골 국물에 데어 흉터가 얼룩진 손. 그 손이 30년 동안 자기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손이었어요. 현수는 그 손에 자기 얼굴을 파묻었어요. 그리고 가게 바닥에 엎드린 채 통곡했습니다. 어른이 우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를 잃고 살아왔던 어린아이의 울음이 마침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떨리는 두 팔을 천천히 뻗었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은 다 큰 아들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자식의 어깨였어요. 그 어깨가 어찌나 넓고 큰지 그녀의 두 팔로는 다 안기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들, 너만 잘 자라줬으면 그걸로 됐어. 그걸로 됐어, 우리 아들. 그녀는 자기 가슴에 얼굴을 묻은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쓰다듬어 보지 못했던 그 등이었어요. 두 모자의 흐느낌이 텅 빈 곰탕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 어떤 거짓말도 그 어떤 협박도 두 사람을 다시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의 움직임은 빠르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곧장 회사 60층 사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그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주요 주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비밀리에 만났어요. 그동안 그가 사장으로서 보여준 실력과 신뢰가 이번에는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주주총회를 흔들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다음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은 30년간 회사 깊은 곳에 묻혀있던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30년 전 어머니에게 들이밀어진 그 이혼 서류의 원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던 아버지의 일기장까지요. 거기에 곰탕집 옆 세탁소 방 여사와 동네 어르신들의 증언도 영상으로 담아두었습니다. 30년 전 빈털터리로 골목에 쓰러져 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현수는 또 다른 자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왕말순 회장이 지난 수십 년간 운영해 온 비자금 계좌의 상세 내역이었어요. 그 액수와 흐름은 누가 봐도 기업의 도덕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주 현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마침내 임시 이사회가 소집된 날이었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에는 30여 명의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큰 원형 탁자 한쪽 끝에는 말순이 평소처럼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매서웠어요. 손자가 무엇을 들이밀어도 자기 권위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30년을 군림해온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회의실 반대편 끝 현수가 들어섰어요. 그는 평소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자리에 앉기 전 현수는 잠시 회의실 한가운데를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짧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우리 넥시스의 부끄러운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의실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현수는 천천히 서류를 한 장씩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30년 전 한 가문의 며느리가 어떤 협박을 받고 쫓겨났는지, 그 사이 회사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또박또박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가렸고 어떤 이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류 위에 드러난 진실은 한 가문의 사적인 추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그 사람의 침묵 위에 어떻게 한 가문의 권위가 세워졌는지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한 글로벌 기업의 회의실 위에 정확히 펼쳐진 거였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 단단한 가면 위로 처음으로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을 부들부들 떨며 손자를 노려봤어요. 현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실 가운데로 한 발 더 나서서 단단한 목소리로 화두를 던졌어요. 한 가정을 자신의 오만한 신분의식으로 짓밟고 파괴한 인물이 과연 우리 넥시스의 경영을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회의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오랜 시간 말순의 그늘 아래 침묵해왔던 이사들조차도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이어서 넥시스가 앞으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지를 짚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매출 숫자나 해외 진출 전략이 아니라 도덕적 리스크였습니다. 한 사람의 사적인 오만이 한 회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어떤 기술력보다도 그 회사가 어떤 인격 위에 서 있느냐가 먼저 평가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사들과 주주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가족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한 가문의 추악한 이면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회피할 수 없었어요. 한쪽 끝에서 한 외국계 투자사 임원이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를 단번에 기울게 만들었어요. 말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82의 노부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자세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한 일이다. 우리 넥시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야. 그녀의 변명은 평생 그녀가 입버릇처럼 외쳐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말은 회의실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한치의 빈틈도 없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가문의 이름 뒤에 숨어 사람을 도구로 쓴 당신의 방식이 우리 넥시스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안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어요. 말순의 두 손이 탁자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이더니 천천히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표결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호 지분을 확보한 현수의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어요. 말수는 그날 자기가 30년 동안 호령해왔던 그 거대한 왕국의 경영 일선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회장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녀는 그렇게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회의실을 떠난 뒤 현수는
마지막으로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카메라가 켜졌고 사내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전 임직원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의 넥시스는 출신과 배경이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할머니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천한 핏줄을 가진 자식으로서 그는 이제 새로운 경영의 방향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사람을 도구로 쓰는 시대를 끝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가족이라는 단어가 본래 가져야 할 따뜻한 무게를 회사의 중심에 놓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날 이후 말수는 비싼 저택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집은 그날부터 한 노인을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되었어요. 평생 그녀의 곁에서 굽실거리던 사람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끊어졌습니다. 한때는 한 통의 전화에도 줄을 서던 임원들이 이제는 그녀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호화로운 거실에는 더 이상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고 너른 정원에서는 그녀를 향한 어떤 인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화면에는 자기 손자가 이끄는 새로운 넥시스의 모습이 비추어졌어요. 자기가 평생 천하다고 멸시했던 가치들, 다양성, 평등, 가족, 따뜻함. 그 단어들이 자기 회사의 새로운 얼굴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말수는 지독한 패배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거대한 왕국이 더 이상 자기 손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장 경멸했던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 같은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 넓은 저택 어디에도 없었어요. 현수는 그녀를 처단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보내지도 모든 것을 다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두 가지, 회사와 명예를 그녀 자신의 두 눈앞에서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선택한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정확한 복수였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깊은 거실에 홀로 앉은 노인의 어깨 위로 늦은 햇살 한 줄기가 쓸쓸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말순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넥시스 그룹은 빠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어요. 한 사람의 오만한 한마디로 굴러가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회사의 모든 결정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어요. 현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가 바라보는 풍경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결정의 가운데에 두는 단어는 실적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 상생이라는 단어, 따뜻함이라는 단어. 한때 그가 가장 차갑게 멸시했던 그 단어들이 이제 그의 경영 철학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자도 마침내 30년의 고된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마솥에 사고를 안 치던 그 일상도 밤 11시까지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던 그 무거운 발걸음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현수는 어머니를 위해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동네에 아담하고 따뜻한 집을 한 채 마련했어요. 그런데 곰탕집을 정리하던 날 어머니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셨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꾸 옆 가게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세탁소의 박 여사, 분식집 주인, 모퉁이 슈퍼마켓의 어르신들. 30년 전 빈털터리로 굶어 쓰러져 있던 자기를 동네 사람들이 억지로 일으켜 밥 한 술 떠먹여 살려준 그 은혜를 어머니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현수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는 차분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분들 잊지 않으셨죠? 선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두 눈에 옅은 물기가 어렸습니다. 내가 굶어 죽을 뻔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줬다. 현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며칠 뒤 현수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그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옆가게의 박 여사를 비롯해 30년 동안 어머니의 곁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어 준 동네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따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직접 끓인 곰탕 한 그릇을 두 손으로 정성껏 식탁 위에 올려드렸어요. 현수는 그 자리에서 동네 어르신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어머니를 30년 동안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기 어머니가 굶어 죽기 직전이었을 때 그 작은 골목의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 주었어요. 그 작은 정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오늘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을 수도 없었을 거였습니다. 현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그 동네에 작은 복지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거창한 이름의 재단 같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골목을 지켜온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시고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동네 어르신들의 끼니를 챙겨드렸던 그 마음을 이제 자기가 더 큰 손길로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동네 식당의 이름표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고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자기가 평생 받은 정을 자식이 더 따뜻한 모습으로 갚아주고 있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였어요. 저녁이 깊어질 무렵이었어요. 회사 일을 마친 현수가 새로 마련한 작은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평범한 셔츠 차림이 되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무명 앞치마를 천천히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올렸어요. 며칠 전 어머니가 직접 알려준 곰탕 끓이는 법이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골은 이렇게 우려야 하고 고기는 이렇게 결대로 찢어야 하고 마지막에는 대파와 후추를 어떻게 얹어야 하는지 그는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를 잊지 않으려 애쓰며 손을 움직였어요.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은 자꾸 어색하게 굳었고 한 번은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살짝 튀어 그가 흠칫 놀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한 손길에는 30년 묵은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흔들리자 해서 가만히 지켜보던 선자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마침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두 그릇이 작은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두 사람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현수는 한참이나 그 그릇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이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선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 그릇 안에 큼지막한 고깃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아들의 그릇 위에 정성스럽게 얹어주었어요. 30년 전 5살 어린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그 작고도 깊은 손길이었습니다. 선자의 두 눈에 옅은 물기가 어렸어요. 식사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두 사람의 몸 안으로 한 모금 한 모금 흘러 들어갔어요. 엄마, 30년 동안 참 많이도 기다리셨죠.
이제는 그 기다림 끝내고 우리 여기서 쉬어요. 선자의 손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눈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짐도 지지 않은 가벼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너를 지키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보람이었어. 식탁 한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서 다정한 눈매의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빗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다 떠난 사람. 두 사람의 가슴 한가운데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현수는 자기 그릇 옆에서 작은 빈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곰탕 한 국자를 정성스럽게 떠서 아버지의 사진 앞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두 모자는 그 사진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 평화롭게 잘 살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거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작은 식탁 위로 두 모자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현수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자리로 의자를 옮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같이 흘러본 적 없는 두 사람의 시간이 비로소 한자리에서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그릇을 닦고 사고를 우려내며 굳어버린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 군데군데 작은 흉터가 남은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흉터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견뎌낸 30년의 훈장이었어요. 화려한 저택의 그 넓은 거실에서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따뜻함이 이 작은 식탁 위에 가득 차 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그저 마주 앉아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을 나누어 먹는 그 평범한 시간. 그 평범함이 사실은 두 사람에게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가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집안을 가득 채워갔어요. 어머니가 작게 웃었고 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작은 거실 안에 잔잔히 퍼져나갔어요. 30년의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그 자리에서 완전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이제 막 두 사람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가장 평범한 시간이 사실은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두 모자는 30년 만에야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그 평범한 일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30년의 긴 어둠을 지나 마침내 한 식탁에 마주 앉은 현수와 어머니에게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더 따뜻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